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중학사회 강습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인구 문제 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 문제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세계 인구 성장의 특징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인구 성장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인구 성장을 그래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은 이와 같은 성장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완만한 인구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발도상국가는 처음에는 완만한 인구 성장을 보이다가 1950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전체 인구도 195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시기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부터 1950년 이전, 즉 산업혁명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인구 성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완만한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발도상국가는 출생률은 높았으나 사망률이 또 높아서 크게 인구 성장을 하지 못했고, 선진국이 이 당시 세계 인구의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만한 인구 증가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인구도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세계 인구는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당시 물론 개발도상국가 인구가 더 많았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구 비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가 주도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개발도상국가는 출생률은 높으나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세계 인구 증가를 주도하였고 또 급격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세계 인구도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인구는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를 주도하였고 이 당시는 완만한 인구 증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구 증가를 주도하였고 이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개발도상국가는 출생률은 여전히 높으나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령별로 인구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우리는 인구 피라미드를 합니다. 자, 선진국은 그림과 같이 방추형입니다. 방추형은 중간이 볼록하고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좁아지는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방추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밑변이 넓고 위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방추형이라 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어떤 성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 밑변입니다. 밑변은 유아죠. 출생에서부터 10살까지. 이 유아기 밑변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이 훨씬 넓죠. 이 말은 뭡니까? 출생률이 많다는 거죠. 반면 선진국은 밑변이 좁죠. 바로 이거는 출생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세에서 10살 사이 유아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선진국은 매우 비율이 적고 개발도상국은 매우 비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도상국은 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진국은 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10대를 봅니다. 자, 10대, 즉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죠. 개발도상국가는. 반면에 선진국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70대 이상, 60대 이상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60대 이상, 즉 노인들은 개발도상국가의 비율이 매우 낮죠. 그래서 이거는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일찍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60대 이상은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60대 이상 인구가 많죠. 그만큼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즉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여기는 노인 비율이 거의 없죠. 노인 비율이 낮고 선진국은 노인층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 성장의 특징이 낮은 출산율과 그 인구의 고령화, 즉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고 출생률이 낮고 또 사망률이 낮고 노인층 비율이 높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가 선진국 인구 성장의 특징이고, 반면 개발도상국은 출생률과 유소년층 비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노인층 비율이 낮다. 즉 높은 출산율. 그래서 아이들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대부분 일할 수 없는 유소년층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개발도상국가는 그 문제가 되는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합계 출산율과 고령화 비율을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 통계는 2016년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 자, 출산율을 보면은 세계 평균이 2.51입니다. 자, 여러분 합계 출산율 그러면은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한국은 1.17명, 독일은 1.39명, 일본은 1.40명, 미국은 1.89명이고 세계 평균이 2.51명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콩고, 우간다, 니제르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미 1.17명입니다. 지금은 0.8명 정도 내외로 줄었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고령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노인 인구. 이때 고령화, 노인 인구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를 말합니다. 세계 평균이 9.3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노인 인구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입니다. 자, 이 출산율과 고령화의 어떤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와 대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인구 성장의 특징이 다르죠.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선진국은 인구 문제가 낮은 합계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였죠. 그리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또 노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또 큽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 문제가 낮은 합계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로 그죠? 생산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나타난다든지 또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큰 게 하나의 선진국의 인구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온다. 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등 정부 지원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육아시설 확장한다든지
또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킨다든지 이러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노인 복지 정책 또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름으로써 모자라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그 확대 정책으로 노동력도 부족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개발도상국가는 어떤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빈곤과 기아 문제, 그리고 인구 부양력 문제,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인구 증가로 인한 대표적 인구 문제이죠. 그리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발달한 중국과 인도가 이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하나의 인구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 억제 정책이죠. 그래서 가족 계획을 실시하는 등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구 부양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서 빈곤과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인구 부양력을 확대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을 나누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이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입니다. 출산율을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6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6.16명이었습니다. 즉, 한 가족의 자녀가 6명 이상이 됐는데, 오늘날 2020년에는 0.84명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 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1%였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은 25%, 2050년에는 약 39.8%가 노인 인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인구 문제의 인구 문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보통 그 고령화 가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을 때 지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2015년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이 자녀 양육비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결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결혼해서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가 많이 가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또 개인 행복 추구 경향입니다. 과거의 부모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의 성장,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걸 행복으로 여겼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이 출산 문제가 낮아지게 됐다 하는 그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육아휴직제도, 육아보육비 지원, 육아시설 확충,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이 다양한 정책으로
이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 그죠? 그리고 또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개인과 국가가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령화의 원인은 뭐 의학의 발달로 또 위생 시설의 증가로 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이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책은 어쩔까요? 대책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증대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노령화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이런 이 대책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저출산 문제. 특히. 자, 자녀가 없으면은 절대 인구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인이 많아진 만큼 복지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결국 이대로 방치하면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되어서 국가 소멸로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은 차근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선진국이라 그러면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을 우리는 대체로 얘기를 하고 개발도상국가 하면은 아시아 일부 국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선진국의 인구 증가 모습을 보면은 언제부터 선진국의 인구가 증가했죠? 주도했죠?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는 선진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였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선진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할 때는 완만한 인구 증가 모습을 보이다가 개발도상국가들이 인구 증가를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계 인구가 급격한 인구 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로는 낮은 학계 출산율과 높은 노인 인구 비례를 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노년층 인구 부양비 부담이 그죠?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가는 인구 부양비 부족이죠. 인구 절대적 수가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 그래서 인구 부양비 부족, 그래서 빈곤과 기아에 허덕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나온다는 것이 이 인구 문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죠. 특히 중국과 인도가 심하고 원인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인구 대책으로는 선진국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저 육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또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이 부족한 근로자를 메우고 또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노인 복지 정책도 실시를 해서 높은 노인 인구 비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가족계획 시행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구 부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식량 확보라든지 경제 성장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 모양을 보면은 연령별로 자, 선진국은 방추형이라 했죠. 그죠? 방추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피라미드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를 분석하면은 선진국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죠. 출생률이 낮고 반면에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률이 낮다 하는 게 선진국의 그 피라미드 분석이고 자, 개발도상국가는 밑변이 넓죠.
그래서 이거는 출산율이 높고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거고, 저 위쪽 60대 이상의 요 부분이 매우 좁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층 인구 비율이 낮다는 거죠. 즉 평균 수명이 짧고 사망률이 높다.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그 인구 성장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크게 인구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 했죠. 자,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자유양육비 부담이 크다거나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의 증가,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고, 최근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의 그 변화를 보면은 1970년대는 이 학계 출산율이 4.5명 정도 됐는데 2021년에는 0.81명으로 급격히 떨어져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 인구가 앞으로는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기 침체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또한 이 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와 양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정책,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이런 보육시설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그리고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변화 등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령화 문제입니다. 자, 이 고령화 단계를 살펴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리고 2026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인구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노인 부양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그리고 젊은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영향을 가질 수 있고, 또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 직업 훈련 기회 및 일자리 제공, 그리고 정년 연장과 안전적 생활을 위한 연금의 확대,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무엇보다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적극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대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몇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죠. 자, 노인층 인구가 많아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가가 가지는 인구 문제 두 가지는, 그렇죠, 인구 부양력 문제, 빈곤 기하 문제,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도 있었죠. 자, 4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두 가지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이죠. 자, 5번, 저출산 문제의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육아 보육비 지원, 이러한 이 정책적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어떤 이 출산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한 이런 이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7단원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첫째 시간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살아가는 데서 금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금처럼 아껴서 귀중하게 낭비하는 일 없이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분들이 이 한정된 이 유한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